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고검 검사급 9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또한 수사 보안 등을 고려해서 서울 고검의 사무실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특검법 제6조 제5항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수사 능력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고검 검사급 9명에 대한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했고요. 또 특검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서 군사 기밀 등 수사 보안과 비용 등을 고려해서 서울 고등검찰청의 사무실 등의 제공을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정부에서 전해진 속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회복 추경안을 오는 19일인 목요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 내용인데요.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취임 약 2주 만에 G7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6월 19일 오는 목요일에 개최되는 제26회 국무회의에 2025년도 제2차 추경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생회복 추경안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일본 이시바 총리와 양자회담이 이뤄질지도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일정부터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첫 정상외교 일정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로 출국합니다. 참모진과 통역, 수행원 등을 포함해 모두 100여 명이 출국길에 오릅니다. 캐나다에선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현지 시각으론 15일 아침부터 G7 정상회의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16일 오후에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우선 우리와 함께 초청받은 다른 초청국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이번 G7엔 호주, 우크라이나, 멕시코 등이 초청됐습니다. 이어 이튿날엔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G7 공식 행사에 참석해 참가국 정상들과 만나고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서도 발언할 계획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이시바 총리와의 양자회담도 이 과정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큰데 대통령실은 이미 양국 정상들과 상당 부분 논의가 진전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이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준비도 하고 있는데 실제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1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친 뒤 우리 시각으로 오는 18일 늦은 밤 귀국할 예정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 참석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 6달 가까이 멈췄던 정상 외교를 복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계엄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알리는 첫 국제 무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또 세계 정상들과의 정상 외교 재개로 우리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일본 정상과 만남으로써 관세 등 당면 현안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이 성사되면 현재 진행 중인 관세 실무 협상에 동력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도 올해 수교 60주년 또 해방 8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진전이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로드맵을 마련할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 제막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국정기획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국가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마련하는 업무에 돌입하게 됩니다. 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처음으로 주재한 공식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며
조속한 추경과 민생 법안 처리 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선거 결과에 따라 당내 세력 구도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새 원내 지도부가 완성된 민주당은 연일 민생 회복을 강조하고 있군요. 네, 오늘 아침 현충원을 참배한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처음으로 이 최고위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되겠다며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그리고 통합을 위해 거침없이 전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추경과 민생 법안들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이 대통령을 언급하며 관세 등 대외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안정,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기치로 삼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하나가 되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이 민생을 회복하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연이은 민생 초점 발언에 자연스레 관심은 정부 여당의 2차 추경 편성의 규모와 시기로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추경과 관련해 정부 안팎에서 이 민생회복 지원금 차등 지급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민수 대변인은 당의 기본 입장은 보편 지급이라면서도 이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네, 국민의힘을 이끌 신임 원내대표에 TK 삼선 송원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현장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6표 중 기호 1번 송원석 후보자가 60표, 기호 2번 이현승 후보자가 16표, 기호 3번 김성원 후보자가 30표로 송원석 후보자가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내대표 선출 규정 제22조 1항에 의거 송원석 후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송원석 의원이 선출됐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106명의 의원 중 60표를 얻어서 과반 득표로 결선으로 가지 않고 바로 신임 원내대표는 송원석 의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송원석 의원은 경북 김천에 현재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삼선의 의원이고요. 전 원내수석 부대표 기획조정부 2차관을 지낸 의원입니다.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예, 개파색이 짙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에서도 친윤계의 지지를 받는다는 평가가 나왔었는데요. 결국 삼선의 송원석 의원, 경북 김천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송원석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송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거짓과 무능을 철저히 밝혀내고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에 강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네,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면서 축하의 꽃다발을 받고 있고요. 지금 기념사진 촬영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현장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는 이제 신임 원내대표로서 포부를 밝힐 발언을 좀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준비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106명의 의원 중에 60표를 득표한 송원석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고 지금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당선자 수락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앞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 요구 목소리에 대해서 개혁안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개혁안을 제시한 절차적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전당대회 개최 여부는 조속한 개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의 의견을 같이 하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임 원내대표 앞으로 전당대회 등 당내 역학구도를 결정할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네, 당내 친윤계로 불렸던 구주류가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삼선의 송원석 의원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고 지금 수락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소감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준비한 소감 발표 오늘 읽겠습니다. 아니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다. 예, 뭐 많이 적어줬는데요. 선거를 통해서 선출직이 나간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알다시피 굉장히 순간순간마다 긴장되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처음에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권성동 원내대표님께서 국회의원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었는데 의원님들 마음을 얻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그만큼 원내대표가 누가 뽑히든 간에 그 사람이 잘나고 뭐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마음을 다 모아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우리는 정권을 잃은 야당이고 또 국회에서 절대 열세인 소수당입니다. 소수당의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역할과 기능이 일정 부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한계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소수당이었던 여당 시절에 원내 수석으로 있으면서도 여당이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가 있는 상황에서도 협상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던 과정을 제가 직접 체험을 했었습니다. 야당이 된 마당에 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과거로 퇴행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미래만 보고 가야 되고 국민만 보고 그리고 국가가 가는 길이 뭔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원내대표로 뽑아주셔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순간도 웃을 수가 없네요. 제가 어깨가 너무 무겁고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잠시 그 사진 촬영 협조 잠시만 계셔주십시오. 꽃다발 됐습니까? 네네네. 됐습니까, 기자분들? 되셨나요? 네. 네, 잠깐만 사진. 네, 앞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현장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국회 취재기자 중계 연결을 불가피하게 끊어서 전해드렸음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송원석 의원이 국민의힘 106명 의원 가운데 60표를 받아서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조금 전 이제 소감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 과반을 넘어서 결국 결선 투표로 가지 않고 바로 선출이 됐습니다. 송원석 의원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선출직에 나간다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긴장이 되는 일이었고 의원님들의 마음을 얻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소수당 야당 원내대표로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한계를 언급하면서 미래만 보고 가야 되고 국민만 보고 가야 된다면서 당의 쇄신을 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이제 선출 소식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법원이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측은 여러 조건을 단 보석 결정에 반발하면서 법적 조치에 나섰는데요. 한편 재판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과 관련해 질문에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경국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먼저 법원이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내란 사건 재판부죠. 서울중앙지법 형사비 25부가 오늘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 오는 26일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끝날 예정이었는데요. 검찰은 구속기간이 끝나서 김 전 장관이 그냥 풀려나기 전에 조건을 부과해서 보석 결정을 하기를 요청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1억 원, 그리고 주거 제한, 도망이나 증거인멸 금지 등 기본적인 조건을 달았고요. 또 김 전 장관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김 전 장관 측이 보석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맞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조건 없는 석방을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법원이 오늘 여러 조건을 붙인 보석 결정을 내리자 김 전 장관 측은 이는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늘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김 전 장관과 계엄 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사령관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법한 보석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오늘 오후 항고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보석 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한 만큼 자신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특검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도 침묵을 지켰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7차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3대 특검이 임명된 이후 처음 열린 재판인데요. 윤 전 대통령 오전 10시쯤에 재판을 위해서 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 임명을 어떻게 보는지, 또 특검에서 소환을 요구하면 응할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재판이 끝난 뒤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 대신 이런 말을 남긴 채 법원을 떠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쪽으로 조금 앞으로. 네, 윤 전 대통령 지난 3월 석방돼서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확인될 경우 다시 구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재판에서는 오늘도 증인 신문이 이어지고 있죠. 맞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김 보좌관은 계엄 당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보좌한 측근으로 지난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뒤에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열린 회의에 동석한 바 있습니다. 김 보좌관은 회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국회에 군인을 몇 명이나 투입했는지 물었고, 김 전 장관이 500명이라고 답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1000명을 보냈어야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했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지난 9일 6차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서 이 불리한 증언을 직접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법정에서 직접 의견을 말하면서 방어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재판부가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지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2개가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에 검찰은 교환한 신발 사이즈와 김건희 여사의 발치수를 확인할 전망인데, 법조계에서는 신데렐라 수사라는 말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샤넬 가방을 신발로 바꾼 정황은 처음 알려진 거죠? 네,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부는 김건희 여사 최측근 수행비서 유경옥 씨가 지난 2022년 4월과 7월에 샤넬 가방들을 각각 교환한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해왔습니다. 이 가방들은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건넨 것들이었는데요. 검찰은 이 가방들이 다른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유 씨가 웃돈을 주고 다른 가방으로 교환한 사실을 알려졌지만 신발이 등장한 건 처음입니다. 선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의심하는 검찰은 해당 신발 사이즈가 김 여사의 치수와 비슷한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신데렐라 수사라는 말도 나오는데 신발이 김 여사에게 맞는다면 김 여사가 선물의 존재를 알고 교환을 지시했다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신발 실물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은 최근 전 씨를 소환해 샤넬 가방 교환 기록을 바탕으로 이 같은 정황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 씨는 물건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검찰은 전 씨가 인사청탁 불만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를 보낸 대상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요? 네, 앞서 전 씨가 김 여사에게 윤핵관 측에서 제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했다거나 권력의 무서움을 느꼈다는 취지가 담긴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이 이 문자를 받은 사람을 김 여사의 최측근 비서인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는 검찰에 김 여사의 전화번호는 따로 저장돼 있었고 이 번호는 김 여사 측과 연결되는 별도의 번호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답장은 자동응답 메시지로 온 것이었고 전 씨는 이 같은 반응에 화가 나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모든 번호를 차단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는 당시 문자는 인사청탁이 아니라 단순한 서운함을 토로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수사에서 김 여사 측근들과 관련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검찰은 선물이나 청탁이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김 여사가 직접 연루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학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숙명여대는 오늘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위 수여 취소와 관련한 교육대학원 학칙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의 학위 수여 취소 관련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 연구윤리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소급 적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네,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검이 대검찰청에 고검 검사급 9명의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또 서울고검에 사무실 제공을 요청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검사급 9명에 대한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는 내용이었고요. 조특검은 수사 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에는 파견 검사를 최대 60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조특검은 또 서울고등검찰청에 필요한 사무실 공간을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오디오가 고르지 못한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했죠. 네, 민중기 특검이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 11시쯤 대통령실에 특검보 8명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으로 임명된 게 지난 12일이니까 사흘 만에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한 건데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민특검은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판사와 검사 출신을 모두 포함했다면서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사 능력을 고려했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 출신들이 같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의 소통과 화합을 고려했습니다. 이 특검법에 따라 민특검이 8명의 후보자를 선정해서 대통령실에 올리면 대통령은 4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닷새 안에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임명도 정당의 추천 이후 빠르게 했던 만큼 이르면 오늘 내일 안에 특검보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최상병 특검도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이명현 특검도 오늘 변호사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서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특검은 가장 먼저 특검보 인선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일부 압축된 후보자가 있고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단체의 추천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이미 풀이 돼 있기 때문에 8명을 추천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검보 선임 후보자가 어느 정도 압축됐을까요? 일부는 되고 있고요.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보다는 인선이라는 게 본인들이 고사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이분이 적합하다 했는데 고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뭐 완성이 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이른바 VIP 경무술에 대해서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걸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거라고 전했습니다.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 사건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이 바뀌어서 억울하게 기소된 거라고 언급했는데 항소 취하 여부는 법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A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A씨는 범행 후 수사망을 피해 다니다 그젯밤 나흘 만에 검거됐는데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허성준 기자, 영장 실질 심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요. 네, 대구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40대 A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후 2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A씨는 회색 상의와 파란색 모자를 쓰는 등 압송 당시와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살해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여성을 치밀하게 계획해 살해한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큰데요. 구속 여부는 2-3시간 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A씨는 범행 나흘 만에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붙잡혔습니다. 현금이 떨어져 지인에게 연락했다가 덜미를 잡힌 겁니다. A씨는 차와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카드 대신 현금만 썼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새벽 3시 반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6층에 침입해 사귀다 헤어진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한 달여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입건돼 최근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의 안전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네, 정책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세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선 패배 후폭풍이 가시지 않은 국민의힘, 이를 수습할 새 원내대표로 송원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수도권 3선의 김성원 의원, 그리고 TK 3선 송원석 의원, 여기에 PK 기반의 이현성 의원이 합류하면서 예측이 쉽지 않았는데 결국에 친윤계 지지를 받은 송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송원석 의원은 기재부 차관 출신입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이고 예산 실장까지 이제 경험한 적이 있어서 예산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원내 수석을 두 번이나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협상력도 상당히 갖추고 있다. 그리고 올 연말에 있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포퓰리즘 공약이나 예산 등에 대해서 상당히 주도권을 갖고 예산 전문성을 발휘해서 예산 전쟁에 있어서 예산 투쟁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초에는 혹시 송원석 의원과 이현승 의원 이 두 분이 결선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었는데 이현승 의원이 16표를 얻었고 송원석 의원이 60표를 얻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큰 차이로 과반수를 넘겨서 당선됐다는 면에서 전체적으로는 비윤계의 의원들이 좀 많이 송원석 의원에게 비윤이라기보다 비한계 의원들이 송원석 의원에게 상당히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송원석 의원이 이렇게 개파 세계에 짙지 않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친윤계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로 친윤당이다 이런 비판이 민주당에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예상들을 좀 했었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친윤계 지지를 받는 TK 출신 송원석 후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성원 친한계의 지지를 받는 김성원 의원의 중도를 좀 표방하는 이현승 후보 간의 대결이었다. 뭐 이렇게 해서 결선 투표제가 좀 있어서 조심스럽게 결선 투표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었는데 무난하게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원석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탄핵의 강을 넘어서 당을 좀 쇄신하고 혁신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과제들이 남겨져 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런 것들을 강하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친윤계인 송원석 후보가 당선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저 임기를 좀 9월 초 전대까지 이어가는 그런 것들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았나라 싶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도 지금 현재 비대위 없이 인수위 기간 없이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민생 추경이라든지 뭐 또 민생 개혁 법안이나 이런 걸 처리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 관련해서 아무래도 친윤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됨으로 인해서 그런 협상 이런 것들이 좀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런 약간 좀 우려가 좀 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6월 이제 13일 날 선출이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빠르게 그리고 또 이제 그 여야 간의 그 대화와 협치를 대단히 이제 강조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그 우리 김병기 원대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여야 간의 그 원내 대표단이 만나서 그 본회의, 원구성, 그러니까 본회의 또는 원구성 이런 관련해서 조속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좀 지난 6개월 동안 너무 나라가 힘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빨리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 여야가 좀 지혜를 맞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 말씀하셨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새 지도부가 개혁안에 의지가 있다면 그 결과와 무관하게 사퇴할 거란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원내대표께서 비대 의결을 통해서 이 5대 개혁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 주신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원내대표가 되시든 이 개혁이라는 것이 중단 없이 이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기 동안의 개혁을 이어나가는 것, 그리고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많은 국민과 당원분들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임기 연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새 원내 지도부가 개혁안에 의지가 있다면 그 결과와 무관하게 사퇴할 거란 입장을 밝혔는데 마지막 승부수인 것 같아요. 지금 송원석 의원, 친윤계 지지를 받는 송원석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 상황에서 김용태 위원장이 던진 개혁안에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당위와 현실의 차이인 것이거든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이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태 위원장이 남긴 90년생 김용태 위원장이 남긴 혁신적인 인식 또 의지 이 부분만큼은 충분히 이제 피력이 됐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YTN에서도 나와서 제가 분석을 들을 때 송원석 의원을 원내대표로 예상을 했죠. 이미 이건 안 봐도 비디오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친윤의 숫자가 비윤, 이른바 친한의 숫자보다 많다는 겁니다. 이 구성원들의 숫자 자체가 싸움이 안 돼요. 그러면 이현성 의원이 변수가 될 수 있느냐? 이현성 의원은 사실 PK 지역이잖아요. 예. 16표를 가져갔다라는 것은 별로 변수가 안 되고 부산 지역의 동료 의원 몇몇이 표를 주었다,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판을 바꾸는 정도의 영향력은 아니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일각에서 나오는 대로 내년 이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미리 이제 의원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이현성 의원이 출마했던 거 아닌가. 그럼 문제는 이것이거든요. 3대 과제는 이겁니다. 첫 번째, 당의 통합. 친윤이 됐는데 통합이 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건 5대 개혁까지 응답이 있을 건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가 이제 전당대회 준비가 공정하게 될 거냐. 이거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송원석 의원이 원내대표가 가는 길이 상당히 탄탄대로면 좋을 텐데 상당히 첩첩산중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느냐가 송원석 원대의 앞으로의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예, 소수 야당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속내를 밝히기도 했는데 후보들은 저마다 계파 분리의 선을 그었었지만 물밑에서는 이번 선거가 결국 친한계와 친윤계의 대리전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었는데 그럼 앞으로 김용태 위원장의 원래 임기는 6월 30일까지인데 임기 연장이 안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아마 오늘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런 말 한 자체가 본인이 좀 약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혁신안을 던진 거에 대해서 당에서 받아주는 모양새만 취하더라도 본인은 임기를 다 6월 30일까지만 하고 연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수용하는 것을 좀 넌지시 드러내는 그런 입장 내용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 나는 6월 30일까지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제안한 혁신안이 만약에 받아들여지고 논의만 된다 그러면 나는 내가 소기에 목적하고자 했던 것이 이뤘기 때문에 내가 굳이 임기 연장 필요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송원석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루어지면은 새로운 원내 지도부 위에서 당이 대행 체제로 갈 것이다. 그리고 전당대회는 그 송원석 대행 체제 속에서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입장 발표 같습니다. 예,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상황에서 30대 젊은 비대위원장에 던졌던 5대 개혁안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년간 멈춰섰던 정상 외교가 다시 시동이 걸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데요. 강유정 대변인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자리를 통해 각국 정상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과 K민주주의 저력을 세계에 알려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1박 3일의 일정으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외교 데뷔전도 거의 초고속으로 치르게 된 건데 취임 12일 만입니다.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서 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는데요. 네, 정말 취임 12일 만에 초고속으로 이제 외교 데뷔전을 이제 치르는 것인데 저는 이번 G7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초청한 의미는 아마도 우리 경제 강국 대한민국에 대한 이상 그리고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를 그만큼 반영한 것이다라는 데 좀 의미를 좀 두고 싶고요. 이것이 이제 사실 10일이라는 기간이 대단히 짧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준비들이 가능했던 것은 이번에 이제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임명된 이뭉순 당시 이제 현재 그 캐나다 대사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실무 준비가 좀 가능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번 이제 그 다자 회의를 G7 회의를 통해 가지고 짧은 이제 취임한 지 10일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7 7개 국가하고 또 7개국이 초청을 받았잖아요. 많은 국가들의 정상들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이념과 너무 진영 논리에 매몰된 그 외교 노선을 가졌었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많은 이제 문제들이 노정됐었는데 이번 그 G7 다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정상 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제 그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전환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자 회의이기 때문에 양자 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변성이 좀 높지만 그래도 준비한 만큼 양자 회담 한미라든지 한일 간에 또 한미일 간에 그런 그 회담들도 성사가 돼서 그동안 현안으로 있었던 문제들도 좀 실타래를 푸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상견례 이상의 자리가 되기를 좀 희망해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G7 회의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반을 하잖아요. 그렇죠. 퍼스트레이디 데뷔전이기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외교 무대에 이제 한국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이것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 강유정 대변인의 설명에 이번 이 다자 외교의 취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3대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 외교를 하는 거죠. 한국이 돌아왔다. 또 이제 영부인 여사까지도 이제 동반된 온전한 모습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강유정 대변인이 토대를 이야기했어요. 유대 다음에 토대. 토대는 뭐냐? 경제. 그러니까 G7 국가가 세계 경제를 좌우합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중국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경제 앞으로 상당히 또 논의를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강유정 대변인이 그 얘기했어요. 기대, 3대죠. 유대, 토대, 기대. 기대는 뭐냐?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순방 외교를 하고 오면은 적어도 5에서 한 7%포인트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인사도 해야 되죠. 초반 국정 운영에 탄력을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성과를 거뒀다보다는
이런 다자 외교에 참여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나토 정상회의도 거의 참여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잘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국제사회의 이제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 대통령 부부의 국제외교 데뷔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과거 정치자금법 연루 인물과 또 그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김 후보자의 입장까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소득보다 지출이 많았던 점, 또 김 후보자가 6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하고도 자산이 오히려 늘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죠. 또 11명에게 1억 4천만 원을 빌렸던 2018년 11명 중에 한 채권자가 김 후보자에게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강모 씨의 회사 직원이었다며 실제 자금의 저수지가 강 씨가 아닌지 밝혀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오늘 출근길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허위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허위 차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하면서 작성한 표절 예방 관련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고 아들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가 의원실과 함께 세미나를 했다는 아빠 찬스 의혹도 받고 있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10년 7월에 취득한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와 관련해서도 공세를 폈습니다. 김 후보자가 칭화대에 재학했다고 밝힌 기간이 민주당 최고위원과 부산시장 출마 준비 등 국내 정치 활동 일정과 겹친다며 시공간을 초월한 초능력을 가졌냐고 꼬집은 겁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입법 이력은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고 지출이 소득보다 많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헌금을 평균 이상으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와 김 후보자를 엄호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중요한 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얼마나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국민께 말씀드리느냐의 태도의 문제가 있고요. 이것을 축소하려고 하든지 은폐하려고 하든지 이러면 국민에게 용서를 받을 수가 없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힘의 비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무작정 범죄자로 낙인 찍고 묻지마 정치 공세도 모자라서 아예 거치 표명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부자여서 어떤 좋은 학원에 보냈다. 이게 아빠 찬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예를 들어 제 자식이 예를 들어 좋은 법안을 안을 가져오면 발의를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봉사활동 같은 것들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저도 축사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인사청문회 전국에 돌입하는데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를 둘러싼 금전거래 의혹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보는 가장 큰 의혹은 뭐라고 보세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돈, 아빠 찬스, 본인 칭화대 학위 이 세 가지가 큰 문제인데 가장 핵심은 역시 돈이겠지요. 본인이 이제 총 추징금이 9억이 넘었었는데 그를 다 완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또 해외 유학을 다녔습니다. 이 과정 전체를 보면은 본인이 딱히 소득 활동, 경제 활동을 한 게 없는데 지출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이 지금 조의금, 또 강연료 이런 것 등으로 해서 기타 소득이 있었다는 얘기도 또 했었어요. 근데 기타 소득이 했다 그러면 그게 증빙 서류로 세무당국에 신고가 되는데 재산 신고 목록이라든가 세무 신고 보면 그런 기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이 짧은 기간에 순자산이 2020년에는 마이너스 5억 8천이었는데 갑자기 올해에는 1억 5,5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총 7억 3천만 원 늘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활동을 했길래 이렇게 갑자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는 7억 원까지 예산 본인 재산이 늘었느냐? 이것도 전부 다 아이가 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다니고 있었었고 코넬 대학도 보내줬었고 하는 학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엄청 짧은 기간에 7억이나 늘었고 그 근거는 없고 그리고 본인은 각종 이제 빌린 돈이 있는데 그 빌린 돈을 7년째 아무도 빚독촉도 하지 않고 그 본인도 상환 계획이 없었고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것도 모자라
1,000만 원을 빌려줬으면 1년에 연 이자가 2.5%니까 25만 원 이상을 받기로 했었는데 이자의 20배 정도 되는 500만 원을 거꾸로 김민석 후보에게 또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애당초 1,000만 원 빌려준 거는 김민석 후보한테 받을 의사가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건 불법 정치하면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돈 문제가 너무 의문투성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이틀로는 부족하다. 제가 보기엔 4일 정도 해야지 인사청문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 후보자는 2억 원도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 재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은데 어떻게 자산이 늘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당 차원에서 해명 자료가 있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총리 후보에 대해서 후보가 이제 총리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느냐를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이나 뭐 철학도 검증을 하고 또 도덕성도 검증하는 그런 과정인데 기본적으로 그 의혹에 대한 그 해명이나 답변 등은 후보자가 하는 것이 맞고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라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사청문회 통해서 종합적으로 또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그거 관련된 뭐 해명하는 데 있어서의 입장을 가질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그 제기되는 의혹 중에서 하나하나 지금 SNS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자녀 입법 활동과 관련해서는 그 대학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라고도 했고요. 그리고 사적 채무는 전액 상환했다라고도 했고 말씀하신 정치자금법과 관련돼서 이렇게 부과된 벌금이라든지 뭐 그 세금이라든지 추징금도 모두 안 납했고 증빙 자료까지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또 이제 정치자금법의 수사와 기소, 재판과 관련된 그 과정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후보자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소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인사청문 절차라는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그 날짜도 지금 잡아주지 않고 있는 데다가 무작정 뭐 아까 4일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인정법에는 3일 이내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검증은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 절차는 인사청문회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무작정 무비판적으로 본인들의 주장을 하면서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과거의 선례들을 보더라도 저희가 윤석열 정부 출범했을 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의혹들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회의 4번 참석했는데 수당으로 20억을 수령했고요. 미 대사관 시절에는 그 부인이 대사관에서 전시회를 냈다라는 의혹도 있었고 또 엑슨모빌이라든지 AT&T 등 미국 대기업으로부터 부동산 임대 수입 6억을 해서 뭐 이렇게 이해충돌 의혹 상당히 많은 의혹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을 통해 가지고 이틀 했습니다. 청문을 통해 가지고 부적격한 인사이지만 새로운 정부의 국정 운영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줬어요. 200표 이상의 찬성으로 해서 그런 태도도 좀 국민의힘에서 좀 받아들일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드는 새 것이. 정부의 첫 총리 인준인 만큼 국민의힘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총리가 빨리 임명이 돼야지 내각에 대한 재청권이 있어서 장관들도 임명할 수 있고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고 또 김민석 후보가 정무적 감각이나 능력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의 검증은 다 돼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협력적인 국정 운영에 좀 협조해주는 모습들도 필요하지 의혹보다는 않느냐. 능력을 좀 봐달라는 민주당의 바람도 좀 그리고 들어봤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지금 해명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면 된다. 네, 아들의 동아리 활동 내용과 비슷한 입법을 발의한 점에 대해서 오늘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부자가 비싼 학원 보내주는 것과 비슷한 일이다 이렇게 좀 해명을 도와준 셈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이 해명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논란이 되는 부분에는 비유나 사례를 최소화하라.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전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요구하는 것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똑 부러지는 해명이겠죠. 똑 부러져서 여야 정치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한데 유학, 학위, 정치 자금, 아파 찬스 결국 가볍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직까지 본격적인 해명을 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똑 부러지는 해명을 근거를 가지고 와서 1, 2, 3 이렇게 해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은
지명 철회할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서 인사를 철회하는 모습이 또 연이어 연출되면 예. 대통령으로서는 지지율이나 인사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거든요. 결국 이걸 털어내야 되는 것은 결국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똑 부러지는 해명을 네. 하면 됩니다. 예, 김 후보자의 똑 부러지는 해명이 네, 제가 나오면 조금 또 말씀드려도 추가로 될까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짧게요. 지난번에 조국 전 민정수석도 인사청문 앞두고 머리를 쓸어넘기면서 웃으면서 얘기했었어요. 근데 방금 아까 보니까 김민수 후보도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허위 차용증 얘기는 주의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조국 전 수석도 아예 표창장 허위 아니다. 진짜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 허위 차용증이라는 의혹이 있으면 허위 차용증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중에 채무는 상환했다고 얘기하는데 상환을 했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상환을 무슨 돈으로 했냐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그 입시 스펙에 사용하지 않았다. 아들이 입시 스펙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학생 기록부를 공개해서 설명하는 모든 설명이 깔끔하게 끝날 것입니다. 그렇게 말만 그냥 스펙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얘기하면 더 의혹만 증폭될 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향후 청문회 과정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대표 라이브 방송 이른바 라방으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화제가 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저는 털을 많으면 주로 이걸 쓰는데요. 이렇게 하면 좀 나아요.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확실히 네, 우리 누리꾼들은 집에는 항상 이게 어디든가 있어요. 누리꾼들은 저걸 누가 얼굴에 하느냐, 볼수록 기괴하다는 반응부터 고양이 키워보면 안다. 털이 긴 고양이들은 털이 가벼워서 이렇게 얼굴에 묻는 경우가 많다는 반응까지 다양했는데요. 한 전 대표 어제는 이런 설명을 내놓으면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저 말고도 이렇게 얼굴 그 고양이 털 미는 분들 꽤 계실걸요? 그 용도를 제가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닌데 당원 가입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 가는데 꼭 필요한 행동입니다. 당원 가입을 저는 부탁드려요. 네, 그런가 하면 하와이에서 SNS 정치로 존재감을 과시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 내일 귀국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귀국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빅 아일랜드에서의 한 달은 앞으로 내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었다라는 이 어제 페이스북 글 의미심장해 보이죠. 소통 사이트 청년의 꿈에서는 이재명 정권을 보면 이 광고가 생각난다고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울퉁불퉁 고소해 못생겨도 맛은 좋아 좀 못생기면 안 돼.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논란이 있었음에도 국정 운영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했던 걸까요? 홍 전 시장 귀국 후의 행보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네, 오랜만에 본 광고입니다. 못생겨도 맛은 좋아. 네, 홍준표 전 시장이 이재명 정권을 보면 이 과자 광고 카피가 생각난다고 했는데요. 어떤 배경으로 보이세요? 글쎄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쟁하는 정당이 집권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기조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10일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하는 모습을 잘한다. 뭐 그런 취지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갤럽이라든지 리얼미터 관련해서도 국정 운영 관련돼서 데이터들이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홍 전 시장 귀국이 임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네. 향후 정치 행보를 예상해 본다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거나 개혁신당에 합류하거나 신당 창당을 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렇죠. 정치적인 돌파구를 만들어내겠다 그러면서 이른바 하와이 정치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거죠. 내가 간다, 이제 대한민국, 이제 떠난다 하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 지지도 다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홍카콜라당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지지를 얻고서 이제 당을 이끌어보기, 당을 한번 만들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이제 규합할 시도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거고 똑같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당의 주류로 이
지지세를 확보하지는 못한 그럼에도 팬덤이 있는 예. 한동훈 전 대표도 이렇게 고양이 털 이야기하면서 이것만큼 선대해야 할 수 있는 것도 없거든요. 예. 그걸 뭐 어떻게 보든 팬덤은 더 이렇게 규합이 되는 겁니다. 이른바 말하자면 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하와이 규합, 그 다음에 이 한동훈 전 대표는 고양이 털 규합을 통해서 지지층을, 그래서 당원 가입하라는 거잖아요. 예. 내가 돌아가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관심 좀 가져달라는 거잖아. 푸른 바다를 보면서. 그런 새 규합의 이 이른바 이제 전국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팬덤을 가지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에 나설 것인가 결국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최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난 것 자체가 많은 이제 해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마도 전당대회를 의식한 게 아니겠는가,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조언을 듣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겠는가, 원포인트 레슨을 듣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겠는가를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대선 이후에 어떤 정치 메시지를 내는 데에 대해서는 딱히 그렇게 크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라방이라고 해서 본인 유튜브 채널 나가서 저렇게 돌돌이 사용법을 좀 특이하게 쓰는 걸 저는 처음 봤는데 저렇게 쓰는 것을 보여주는 게 어떤 이렇게 다른 정치인들은 저런 걸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근데 저런 게 과연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행위인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지금 원하는 것은 당원가에 많이 해달라, 그 얘기를 중간중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도 만나고 당원가에 많이 가입해달라, 그러면 내가 전당대회에 나가서 또 당권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결국 보여주기 위한 것이겠죠. 그런데 공교롭게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컴백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으로 어떤 이제 연대를 한다거나 손을 잡는다거나 그런 가능성도 저는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캐릭터가 어떤 정석을 이제 따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 뭔가 독특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원하다, 어떻게 보면 또 기괴하다, 이제 이런 특징이 둘 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내일 홍준표 시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또 저는 한동훈 대표의 만남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면 과연 이 만남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까? 그러면 그 시너지 효과는 개혁 신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그것까지도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독자 팬덤을 가지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전 시장의 행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이 지난 주말에 결혼식을 올렸죠.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결혼식에 참석한 여권 인사들을 통해 관련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철통 같은 경호 아래 하객들은 초대장과 신원을 확인받고서야 식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휴대전화에는 촬영 방지용 스티커까지 붙였다고 합니다.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결혼식에 참석한 여권 인사들을 통해서 관련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이 대통령이 신랑 신부에게 덕담을 건네려다가 목이 메었다고 하고요. 평범하지 않은 아버지를 만나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부부싸움을 하면 내가 기억하는 것과 상대방이 기억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소년공이 다녔던 오리엔트 시계공장 친구들을 결혼식장 밖에서 만났다며 SNS에 사진과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오리엔트 시계 같이 다녔던 소년공들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네. 그때 이재명 공부 잘했습니까? 예. 영어 사전 갖고 다녔습니까? 네. 보안구역이 아닌 촬영 허용 지역에서 대통령님 오리엔트 시계 공장 친구들하고 사진 찍은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지난 주말에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결혼식 후일담이 속속 알려지고 있는데 김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까? 네, 저도 갔습니다. 네, 분위기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다 뭐 축하하는 분위기였고요. 뭐 대통령님이라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바로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당에서 맨날 뵀던 분이신데 친숙하게끔 되게 본인들도 그렇게 하객들을 응해 주셨고, 또 가족 친지들하고 정말 지인들만 비공개로 이렇게 초청한 것이어가지고 보안 검색도 대단히 이제 엄하게 좀 하고 그랬는데, 저기 화면에 나왔던 것은 그 밖에 보안 검색 들어가기 전에 해서 이제 그 과거에 그 공장에서 같이 소년공 시절에 일했던 그 동료분들도 초청도 하고 그랬던 그 영상이 나온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이제 실제로 그 식을 진행할 때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혼주들한테 이렇게 덕담을 건네는 과정에서 그 눈물을 좀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치인 특히 권력자의 그 가족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순간 이렇게 그런 회한들이 좀 폭발적으로 올라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훈훈한 속에서 아주 축하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결혼식은 잘 치러졌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8월 2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4선의 정청래 의원, 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위해 뛰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죠.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앞서 고민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포스트 이재명은 누가 될까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이재명 대통령과 한몸처럼 행동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입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 주변의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솔직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내대표로서 지난 1년 동안을 지내오고 그리고 나서 새 정부의 과제, 우리 민주당의 과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울 일만 하자. 그리고 대통령이 결정한 건 뭔가 깊은 뜻이 있겠지. 무조건 잘한 거야. 이재명은 옳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민주당이 여당이 되는 거죠. 성장하실 때도 교복을 입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무상교복을 공급했던 것처럼 또 싱싱한 과일을 먹고 싶었지만 시장이 되고 난 이후에 아이들한테 공급한 것처럼 역시 이재명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 여당 대표 정청래 대 박찬대. 정청래 의원이 먼저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A4 용지 5짝 분력의 출마 선언문에 이 대통령의 이름이 33번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등장할 수도 있죠. 네. 박찬대 전 원내대표 의원도 많이 나올 텐데 아마 옆에 김현정 의원은 누구라고 대답 못 하실 거예요. 네. 항상 이런 질문 저한테 오니까요. 근데 제 설명은 저는 이제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만 제 설명을 듣고 나면 아 누구네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이제 비교를 해봅니다. 저는 항상 이게 표로 비교를 합니다. 이 정청래 그다음에 박찬대 두 사람 다 찐명이에요. 똑같아요. 그다음에 선거 기여도 법사위원장 원내대표 큰 차이가 없어요. 예.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정청래 의원은 그래도 보스 좀 독자형에 가까워요. 예. 자기 목소리 개인 발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찬대 의원은 관리 비서형이죠. 그리고 오리엔털식의 이 소년공 친구들을 박찬대 의원은 만날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행동을 취하거든요. 예. 정청래 의원은 그리고 이 박찬대 의원은 이런 개인적인 행동은 절대 노출을 안 하거든요. 자, 관리형 비서형의 박찬대, 보스 독자형 스타일의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쪽을 원할까요? 조금 정권 초반에는 스탠스를 원할 수 있어요. 예. 뭐 이렇게 드러나는 인물보다는 정권 초반에는 사실상의 지금 영향력의 축은 대통령이 가 있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누가 조금 가능성이 높은지는 좀 암시가 되지만 더 이상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독자형 보스형의 정청래 의원, 관리 비서형의 박찬대 의원. 어느 분이 더 유리할 거라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해석되세요? 네, 저는 이제 박찬대 후보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이제 읽힙니다. 지금 1급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왔지 않습니까? 1급 체제 유지하려면요, 2인자를 공개적으로 딱 두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오직 충성할 수 있는 사람만 측근으로 두는 거고요. 자신을 대신해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만한 사람은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 내가 때가 되면 그때는 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1급 체제가 계속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나만의 정치, 정청래 리더십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여러 번 노출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썩 그렇게 반가워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정청래 의원이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시절에 상당히 비판적인 발언을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총각 사치 문제 나왔을 때 정청래 의원이 생방송 도중에 부끄럽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이재명 이제 경기지사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더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까지 굉장히 아주 직설적으로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비판한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걸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모르지 않을 겁니다. 예. 따라서 그런 이제 과거라든가 역학관계 이런 것들 아마 민주당의 원내에 계신 의원님들이 잘 판단하지 않을까, 당원들 잘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관전 포인트 한 가지만 좀 찍으면은, 뭐 그건 과거의 얘기고요. 지금 현재 둘 다 친명인 거는 뭐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인데, 다만 이제 저희 그 당의 당대표 선출 기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네. 저희는 대의원이 이제 그 15%로 줄어들었고요. 권리당원이 55%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가 30%. 근데 여론조사에도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당원들이 다 100% 거의 투표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전에는 대의원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조직적인 투표가 가능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이제 불가능해졌어요. 당신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명심이 더 중요하다는 뜻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120만이 넘잖아요, 권리당원이. 네. 권리당원의 표심이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인 거고, 그 권리당원은 우리의 그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뭐 지역위원장들이 조직적으로 뭘 컨트롤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전히 당원들의 표심에 의해서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심과 또 명심을 반영한 당심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정수행 지지율이 58.6%로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정 정상화 내지는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는데요. 소장님께서 좀 분석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60%에 가까운 국정수행 평가, 바로 국정수 평가입니다. 기대가 아니라. 이건 상당히 양호하고 좀 높은 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디에서 주로 이제 지지를 많이 하고 있냐면 호남, 40대, 50대, 블루 칼라거든요. 그러면 이 저변을 어떻게 확대하느냐. 그리고 잘못함이 34.2인데 이제 다자외교 갔다 오면 순방 효과도 있을 겁니다. 저 잘못함을 조금 더 낮추는 노력. 예. 저게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제일 필요한 겁니다. 지지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34.2를 한 20%대로 낮추려고 하는 이 노력이 높이는 노력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어떤 점. 노력을 해야 하죠? 그러면 중요한 것이 좀 완급 조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내란 심판 특검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또 그다음에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시급하게 2030 세대들이 원하는 취업 이 부분을 어떻게 얼마 전에 이 재벌 총수들과도 만났으니까 대기업 총수들과 만났으니까 예. 이런 부분 취업을 어떻게 하면 우리 2030 세대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 이걸 톡 하고 건드려줄 수 있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 거부감 자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또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층의 마음을 좀 얻어야 한다, 이런 분석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중도다. 전광판을 뚫어져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지지율이 윤 전 대통령보다는 높고 문 전 대통령보다는 낮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이제 정권 잡았을 때 바로 네, 잠시만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G7 정상회에 참석하기 위해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관련 화면을 보시죠. 네. 이 대통령 부부 조금 전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서울공항을 떠났습니다. 지금 출국하러 나서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네, 강훈식 비서실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김병기 원내대표, 우상호 정무수석의 모습도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조금 전에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로 출국을 했습니다. 마중 나온 환송 인사들과 함께 이제 청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이 대통령 양옆으로는 왼쪽에 강훈식 비서실장, 오른쪽에는 우상호 정무수석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의상이 안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빨강, 파랑, 흰색의 화합을 상징하는 넥타이를 착용을 했고요.
네, 뒤쪽으로는 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등이 함께 도열을 했습니다. 지금 네, 전용기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G7 정상회의 참석은 이 대통령 취임 뒤 첫 해외 순방이자 다자 외교 데뷔전이고요. 네,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공백을 맞았던 우리 정상 외교가 6개월 만에 복원되는 계기입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장에 본격 나서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네, 김 의원님 좀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지금 배웅, 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배웅에 나선 것 같고요. 네, 함께 동행하는 인사들은 누구죠? 지금 저기 화면으로 봐서는 이제 그 정무수석, 우상호 정무수석,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이제 배웅을 나간 것 같고요. 동행을 같이 하는 분들은 지금 정확히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까 16시까지 그 아까 우리가 내부 이제 회의할 때 16시까지 거기 가신다고 그렇게 해서 저는 좀 알고 있었는데 첫 이제 다자회의 정상 외교에 저기 데뷔하는 그런 거니까 아주 국익 중심으로 좋은 성과 가지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 등과 악수를 나누고 지금 전용기 트랩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오늘 연녹색 정장을 입었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파란색과 빨간색, 흰색의 화합을 상징하는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트랩에 올라간 뒤에 되돌아서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김병기 원내대표, 우상호 정무수석 등과 악수를 나눴고요. 주한 캐나다 대사와도 서로 웃으며 덕담을 나누는 모습도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트랩에 올라간 뒤에 뒤돌아서서 인사를 나눴고요. 이제 공군 1호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지금 동행자들도 함께 탑승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미나 한일 정상 간의 첫 만남이 최대 관심사인데요. 성사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현지 도착 첫날에는 G7 회원국이 아닌 초청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이고요. 이튿날에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서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에너지 연계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요. 세션 전후로 G7 회원국 등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상외교의 공백을 해소하고 실용 외교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네, 취임 뒤에 첫 해외 순방, 다자 외교 데뷔전이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조금 전에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박 3일의 일정으로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네. 취임 12일 만이어서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많은 기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다자회의인데 이제 한미, 한일, 그리고 한미일 간의 정상회담도 하느냐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구체적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그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7월 6일까지 간사 협상이 유예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실무 협상 중인데 한미 간의 정상들이 그거 만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추동력도 더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또 무역과 관련된 현안들 관련된 것들을 좀 물꼬를 터주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미 간의 그 동맹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한미일 간의 연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다만 그걸 기초로 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전환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전환하는 첫 그 이제 데뷔전이 되지 않을까 싶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좋은 성과 많이 얻어올 것이라고 고대합니다. 보통 이런 순방 일정이 끝나고 나면 대통령 지지율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곤 하잖아요. 그렇죠. 순방 효과죠. 지금 배웅자에 보면은 김진아 외교 차관도 있거든요. 2차관인데 이번에 이제 지금 장관은 아직 임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G7 국가와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교 현장에 한국이 돌아왔다. 또 경제 관련돼서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것, 또 이런 것이 이제 국민들의 기대감으로 연결되면서 이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초청 국가들이 호주, 인도, 멕시코, 상당히 미국과의 지금 간세 협상에서
핵심적인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몇몇 조언들을 또 협력을 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크라이나와는 전 정권에서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왔던 부분인데 앞으로 러우 전쟁에서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 가져갈까? 북한이 또 파병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 G7 참석이 대통령에게는 정말 중요한 다자 외교의 이 무박 3일이죠. 예. 강행군인데 정말 중요한 그런 외교 현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출국하는 이 대통령 부부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오늘 연녹색 정장을 입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대통령은 오늘 빨강과 파랑, 흰색의 화합을 상징하는 넥타이를 착용하고 조금 전에 출국을 했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 부부가 전용기 트랩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김병기 원내대표,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 등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고요. 지금은 주한 캐나다 대사와 악수했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출국하는 이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조금 전에 들어온 화면을 실시간 보여드리면서 세 분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공습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에서도 5명이 추가로 숨지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파괴적인 작전을 펴겠다고 다짐했고 이스라엘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서 사태가 쉽게 진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두바이입니다. 네, 오늘도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이란이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등 이스라엘 곳곳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CNN, AFP 등 외신과 현지 당국의 발표를 종합하면 이 당국으로 지금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조금 전에 CNN 속보로 8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8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에서 나흘간 확인된 사망자는 20여 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400명이 넘습니다.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영사관 건물도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고 마이크 허커비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도 오늘 새벽 이란 중부의 지대지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등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지금까지 224명이 숨지고 1,200여 명이 다쳤으며 사망자의 90% 이상이 민간인이라고 이란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테헤란을 공습해서 이란의 최고 정보 책임자 모하마드 카제미도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뿐 아니라 핵심 에너지 시설과 국방부, 외무부 건물까지 노리면서 공습 범위를 전역으로 넓혔습니다. 이란 역시 이스라엘의 군시설과 정유시설, 텔아비브 공항 등을 타격하고 어제는 한낮에도 주요 도시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양측 모두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죠. 네, 이란 정예군인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어제 이제 국가적 복수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밝힌 데 이어서 오늘 또다시 성명을 냈는데요.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에 있는 핵심 표적들을 모두 무너뜨릴 때까지 효과적이고 더욱 파괴적인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교란하는 새로운 공격 수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또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에 대한 대응을 마친 뒤에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면서 공격을 받는 동안에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민간인을 공격한 데에 대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이란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측이 협상을 해야 하고 합의를 이룰 것이라면서 중재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방어를 계속 지원할 거라고 밝히고 합의를 원하지만 때로는 싸워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는 미국이 개입할 경우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확전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몇 주는 더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 가운데 미국의 개입 여부가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를 연장합니다. 휴가철을 맞아 46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을 지원하고 달걀과 닭고기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울 휘발유 값이 1리터에 1,700원을 넘어섰습니다. 중동사태 격화 여파가 제대로 반영되기 전인데도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언제까지 적용됩니까? 네, 정부는 당초 이번 달 말까지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6번째 인하 연장입니다. 현재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은 10%,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입니다. 정부는 또 자동차 소비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 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6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승용차 개별 소비세는 100만 원을 한도로 기본 세율 5%를 3.5%로 내린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자동차 내수 판매는 늘었지만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생산은 1.9% 감소했습니다. 네, 달걀, 닭고기 등 먹거리 물가 불안은 어떻게 대처하기로 했습니까? 네, 산란계협회 달걀 산지 가격 고시가는 지난 2월 한 구에 146원에서 지난달 20일 190원으로 30% 넘게 뛰었습니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고시 가격을 강제해 달걀값을 끌어올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또 생산자 단체의 산지 가격 고시를 폐지하고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산지 가격 조사와 발표를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닭고기의 경우 브라질 조류 독감 미발생 지역 수입 분량이 8월 중순 국내에 유입되도록 하고 태국산 4,000톤을 다음 달 말 들여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등어의 경우 10,000톤에 대한 할당 관세가 신규 도입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모두 46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합니다. 중소식품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추경안에 국산 농산물 구매 지원 정책자금 200억 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이 내린 직권 보석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네, 법원의 보석 허가는 불법이라며 항고는 물론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성우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석방시켜주겠다는 건데 거부한 거잖아요. 어떤 의미인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뉴스를 듣고 좀 어떻게 보면 의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란에 있어서 2인자 역할을 한 중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조건부이긴 하지만 어쨌든 보석 결정이 내려졌다는 거에 처음에 의아해하셨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또 그것을 김용현 전 장관이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좀 의아했을 겁니다. 정리해 보면 이 보석 전에 구속기간 만료의 이슈가 있습니다. 즉 약 10일 정도 남아있는 구속기간이 곧 도과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자유롭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소위 말해서 보석 조건을 정해가지고 검찰이 보석을 신청한 즉 그냥 자유로워지기 전에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서 보석을 하도록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보석으로 나가게 되면은 구속 기간이 다시 진행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료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해달라는 신청을 한 것이 그걸 법원이 받아들인 그런 형상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10일 있으면은 자유의 몸이 될 것인데 정확하게는 완전한 자유는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재판 진행 중에는요. 그런데 왜 이런 보증금 납부부터 온갖 제한이 있는 것들을 보석을 자기가 왜 받아들여야 하느냐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결국 중요한 게 보석이 아니라 이제 조건부인 그 조건이잖아요.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 네, 보증금 1억 원
속보 의무화, 그다음에 사건 관련자들과의 소통을 금지하고 주거지를 제한하는 소위 말해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제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의 실효성 면에 있어서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는 게 보석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고 조건부 보석에 관한 여러 서약서들을 자신이 서명하지 않으면은 보석이 석방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래서 그걸 버티게 되면 10일 안에는 이제 그냥 석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저런 조건부 보석에 따라서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 보석의 조건들을 지키지 않게 될 경우에 위반한 이유로 다시 수감이 될 텐데 그래도 다시 구속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그냥 석방보다는 지금이라도 조건부 보석을 신청해서 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법원이나 검찰의 설명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그러면 6개월이 곧 도과된다는 것을 몰랐는가? 그러면은 실효성이 사실상 없는 조건부 보석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와 어떻게 보면 의문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석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조만간 석방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예전에 구치소에서 옥중 편지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 지지를 결집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그리고 소위 직권남용 이 두 가지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고 기소가 됐는데요. 그 외에도 증거인멸 교사, 즉 소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PC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관한 부분들도 한 수개월 전에 이미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외에는 계속적으로 비화폰을 제3자한테 제공하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관련된 정치 성향들을 감찰하게 하는 장군들 정치 성향을 감찰하게 하는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으로 최근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요. 이런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안에 공판이 다 진행된 경우가 오히려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공소를 유지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기존의 영장이 발부된 것과 다른 사유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추가 기소를 하게 되고요. 추가 기소를 하게 된다면 기존 영장 사유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구속영장 기간을 갱신해가지고 영장 구속 기간에 갱신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기존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부터 계속 있어왔던 공소 유지 그리고 구속 유지의 방법론이었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특이하게도 김용현 전 장관 관련돼서는 지난 6개월의 도과가 곧 임박한 상태인데 이런 형태로 기존에 논의됐거나 확인됐던 내용들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현우 전 장관의 보석 거부 이야기 나눠봤고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제 추가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샤넬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는데 가방의 개수가 늘어나더니 이번엔 신발까지 좀 등장을 했네요. 이건 처음 전해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수사 내용에 따르면은 그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모 행정관이 건진법사라고 분류되는 전성배 씨로부터 이 내용의 이 샤넬백을 교환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실제로 가방 3개와 구두 하나로 교환했다라는 내용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사람은 자신은 그걸 다 분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교환을 한 기록은 다 남아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교환을 요청한 것인지가 중요하고 만약에 이제 그래서 이걸 신데렐라 사건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제 교환을 요청한 신발이 사이즈가 김건희 여사의 사이즈와 일치되는 거라면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거는 사실상 자신이 김건희 여사와 무관하게 교환 지시를 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진술과 이런 사실이 앞으로의 수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데렐라 수사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 상황, 만약에 해당 신발이 김건희 여사 치수와 다르다면 그럼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제3자 누구한테 이것을 공유하고자 했는지가 확인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다만 여러 정황상으로는 좀 이 지시를 이행한 행정관과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행정관은 원래 김건희 여사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그 인연으로 청와대 대통령실에 들어가게 된 그런 입장인데요. 건진법사는 어쨌든 외부인입니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라고 분류되는 행정관한테 건진법사라는 외부인, 로비를 벌이고 잘 보여야 하는 사람이 가방을 바꿔 와라. 이런 지시를 내릴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수사의 어찌 보면 핵심이고요.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에게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검찰은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신발 치수가 일치한다면 더 명확한 증거가 되겠지만 신발 치수가 다르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건진법사가 어쨌든 모종의 이유로 받은 샤넬백을 다른 제3자한테 공유할 목적으로 변환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검찰에서 이 신발 치수를 재기 위해서 어떤 절차나 방법을 거쳐야 하는 걸까요? 네, 사실은 이제 일단은 구체적으로 신발 치수를 재기 전에 일단 각 교환되어 있는 물품과 그 관리 번호를 통해 가지고 해당 신발 치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제 실물로 발 치수를 재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나머지 증거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해당되는 사이즈가 일치한지를 먼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당시 이 핵심적인 교환을 한 당사자로 지목된 행정관이 건진법사의 지시에 따라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지시에만 따라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인지를 밝혀내는 것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사실 그 진술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 뇌물의 수수 과정과 그리고 이 지시의 이행 과정이 김건희 여사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결국 이 샤넬 가방 2개가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바뀌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김건희 여사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일단은 자신은 그런 수령 사실도 몰랐고 교환을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도 상식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는 그렇다면은 최측근이나 로비를 대상을 한 창구로서의 역할을 한 전성배 씨가 제3자로부터 로비 요청을 받은 가방을 받은 다음에 그걸 김건희 여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걸로 교환해가지고 또 스스로 이거를 분실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사실 큰 금액이 든 가방을 그냥 그렇게 던제도 안 하고 교환한 다음에 분실했다는 것이 사실 조금 믿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지금 당시 행정관이 교환을 직접 했다라는 것 자체는 팩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러한 교환을 누가 지시할 수 있는지 그동안의 소위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누가 담당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결국은 실물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 기소를 하거나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좀 불리하진 않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입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교환을 담당했던 사람이 어떤 이유로 교환을 했는지 그리고 교환을 했다면은 아무래도 저도 사실 그런 거 구매해 본 적은 없지만 명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치수까지도 기록이 다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실물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치수가 지금 김건희 여사가 사용하고 있는 나머지 신발들과의 치수가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관계상 건진법사라고 하는 전성백 씨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의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사실 물건 바꿔오라는 심부름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사실은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고 실제로는 최측근인 사람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환을 한 행위가 누구의 지시에서 의한 것인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관계 입증, 지시 입증의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낮에는 중부지방에 요란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대기 불안정 속에 강한 비구름이 발달한 건데요. 포천 영북면에서는 1시간 동안 51mm의 비가 쏟아졌고요. 원주에서는 시간당 34mm, 서울 강서구에서도 시간당 17mm로 세차게 내렸습니다. 지금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 지역에도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지만 기습적인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영서와 충청, 남부 내륙 지역에 최고 30에서 40mm가 예상되니까요. 휴대하기 편한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 서해안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 오후까지 강원 산간과 경북 산간 지역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은 다시 더워집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쉬어간 중부지방도 내일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가 30도, 대구가 31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주 중반까지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 밤부터 주말 사이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